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강연하실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모님들. 오늘은 특히 아버님들도 여러 분 오신 것 같고, 그 기나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대면 설명회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그냥 늘 온라인으로만 설명회를 하다가, 아직 뭐 코로나가 완전히 그 종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거리두기 규제는 많이 완화가 되어서 이렇게 직접 그 설명회장에서 부모님들 뵈니까 정말 반갑네요.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네. 제가 그 부모님들 이렇게 그 반기는 심정에서 그 특별히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자랑 좀 해야 되겠네요. 그 까만 거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입니다. 예, 이거 무슨 할인 쿠폰 이런 거 그 주고 산 게 아니라 그냥 그 매당 2만 원씩 현금 주고 사온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친구분들하고 그 스타벅스 가서 그 교육과 관련된 환담 나누시면서 유용하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그 대학 입시가 워낙 복잡하고 워낙 그 길이 그 다양하고 이러기 때문에 진짜 그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이 대학 가실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시고 잘 이끌어 주셔야 되고, 우리 그 고1 예비반 학부모님들이 오늘 아이가 고1이 되기 전에 이렇게 그 학원에 설명회 발걸음을 하셨다는 건 아주 좋은 첫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데 자주 다니시고 많이 공부하시고 유용한 정보를 많이 획득하셔가지고 아이들을 정확한 길로 잘 이렇게 가이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부모님들이 이런 어떤 자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제가 오늘 이 그 2026년도 대입에 대해서 고1 예비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고3 학부모님은 어제 제가 고3 학부모님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한 1시간 정도에 끝냈는데, 고1 예비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더 많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괜찮죠? 예, 공부 좀 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뒤에 우리 그 고등부 실장님이 수원시내 고등학교 특성과 어떤 고등학교를 지원하면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관리 요령 이런 것들도 좀 그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일단 그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가는 게 올해가 2022년이고 내년이 2023년이니까 2023년에 고1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2가 되는 건 2023년이고 고3이 되는 게 2025년이죠. 대학에 들어가는 게 2026년입니다. 그런데 항상 입시의 용어는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해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비 고1 학생은 2026년도 입시생이 되는 겁니다. 2026년 입시인데요. 2026년 입시는 현재 아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정치 경제적으로 워낙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어서 그런지 교육 분야에는 특별히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이렇게 시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정치의 공약으로 이제 내건 건 IT 인력이라든가 반도체 인력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아주 구체적인 플랜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대입에 슬슬 반영이 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6년 입시는 크게 볼 때 현재 입시의 틀이, 현행 입시의 틀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행 입시의 틀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이 틀이 그대로 가게 될 것 같고, 조금 변화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고1, 고2, 고3 설명회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현재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입시 틀에서 우리 아이의 그 진로 진학 과정을 설계하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현행 입시의 틀을 일단 18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큰애가 있으면은 이제 이런 내용은 좀 용어들도 알고 아실 텐데
큰 애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조금 이렇게 하나씩 기본적인 거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고1 예비애가 자녀가 첫 번째 애라는 전제하에서 그 대입 과정에 대해서 현재 대입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먼저 지금 대학을 가는 과정은요. 그 18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뉘어집니다. 이 용어는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수시와 정시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수시와 정시에. 수시는 9월 달쯤에 대부분 원서를 냅니다. 그리고 정시는 1월 초에, 요즘은 좀 늦춰져서 1월 초에 원서를 냅니다. 지원 횟수가 중요합니다. 우리 그 부모님들이 대학 가실 때는 아마 한두 번 대학 원서 내서 붙거나 떨어지거나 하셨을 텐데 요즘 애들은 원서를 많이 씁니다. 수시는 6번을 쓸 수 있습니다. 이 6번은 대부분 애들이 다 씁니다. 6장을 씁니다. 중복 합격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경우도 대단히 많고, 그리고 정시에서는 가군, 나군, 다군 해가지고 3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대 3회. 그러면은 우리 애가 대학 가는데 원서를 몇 번을 쓰게 되나요? 9번을 쓰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9번을 씁니다. 원서는 9번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전형 요소는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 그 아래에 보면은 검은 글씨로 나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시에 합격을 하면 정시는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시 지원 불가합니다. 그냥 수시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요. 나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 그냥 보험용으로 하나 수시에 지원했는데 돼버렸는데 에이, 등록 안 할 거예요. 난 그냥 그 대학 안 가고 그냥 정시에 다시 원서 낼 거예요. 안 받아줍니다. 그 수시에 합격자 명단이 전부 정시로 넘어가가지고 교육부에서 전부 체크합니다. 원서를 안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수시에 합격을 하면 정시에 갈 수가 없으니까 수시에서는 상향 지원을 해야 될까? 하향 지원을 해야 될까? 상향 지원을 해야죠. 나이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높은 대학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붙어버리면은 정시에서 원서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시는 대부분 상향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게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수시에 합격을 하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한데 지금의 입시는 이렇게 복잡한 양상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수시에서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다 합격이 돼버려서 정시에서 한숨을 내쉬는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좀 있습니다. 예상보다 수능 점수가 너무 잘 나왔거나 그런데 대박을 쳤는데 이미 수시에 합격을 해버렸어. 방법이 없는 거죠. 정시에 대학 원서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시에서 원서 쓸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터무니없이 상향 지원을 하면 다 떨어지니까 뭐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냥 어떻게 어설프게 했다 붙어버리면 이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 수시와 정시를 다시 좀 그 밑에 전형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전형 요소가 아니라 전형 트랙으로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수시와 정시. 지금 제가 써드리는 용어는 앞으로 정말 익숙하게 이제 이거를 외우고 다니셔야 됩니다. 수시와 정시에서 수시에서는 대학에 가는데 4개의 트랙, 4개의 길이 있습니다. 4개의 문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특기, 그리고 정시에서는 하나의 문뿐입니다. 이거는 수능입니다. 전부 수능 성적으로 가는 겁니다. 중심 전형. 이 용어는 굉장히 앞으로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특기, 정시의 수능 중심 전형.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가는 데는 총 5개의 문이 있는 겁니다. 5개의 문이 있는데 최근의 입시 경향은 어떤 경향이냐면은 그 몇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조국 장관 사태로 그 조국 장관의 딸이 뭐 이렇게 부산대 의존원이라든가 고려대학에 합격하는 과정이 뭐 이제 조금 약간 좀 석연치 않은 그런 면이 있었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입시가 공정해야 된다. 뭐 엄마가 표창장 위조하고 뭐 이상하게 어디 가서 인턴십하고 뭐 어쩌고 무슨 막 이런 것들 막 무슨 의대에서 논문 쓰는데 끼어 들어가 가지고 막 저자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대학을 가고 대학원 가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제 굉장히 많은 국민적 반발이
고발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교육부가 굉장히 고심을 하고 국민적인 센서스를 하고 이러면서 입시가 공정해야 된다라는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입시 제도를 조금 이렇게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주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점수로 하면 깔끔하다. 무슨 표창장 뭐 어쩌고 뭐 인턴십 뭐 어쩌고 이런 거 이상하지 않느냐. 논문 이런 거 장난치기 좋지 않느냐. 수능 점수, 학교 시험 봐가지고 얻은 내신 점수 이렇게 점수로 가는 게 제일 깔끔한 방법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부 교과라는 게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얻은 성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교과 성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선발 인원을 굉장히 올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추세예요. 그리고 수능은 이건 말 그대로 수능 성적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선발 인원을 굉장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굉장히 비중이 크죠. 비중이 크고 학생부 종합은 좀 이따 다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위권 대학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전형인데 여기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표창장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무슨 뭐 어쩌고 봉사 실적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거는 숫자를 줄였습니다. 논술도 주관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줄였고 사실 논술이나 특기는 이거는 3, 4%뭐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큰 뭐 이렇게 그 비중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과정에서 크게 보자면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중심 이 세 개의 문을 통해서 대학에 가야 된다는 거.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중심. 이 세 개 트랙 중에 하나를, 요거는 비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40 몇 프로 되고, 이게 20 몇 프로 되고, 이게 20 몇 프로 되거든요. 이 세 개를 합치면은 이 세 개가 9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수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 문 중에 하나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세 개 문이 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오른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에 그 막대 그래프 아래쪽에요. 제가 지금 칠판에 써드린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과, 종합, 논술, 실기가 수시이고 수능 정시 모집 이렇게 돼 있죠. 보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서 학생부 교과에 동그라미 치시고 학생부 종합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수능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 세 개를 연결시켜서 대학 진학은 이 세 트랙 중 하나를 통과한다 라고 써두시기 바랍니다. 대학 진학은 세 개의 트랙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한다. 세 개의 트랙 중 하나를 통과해야 된다. 그 세 개 트랙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게 뭔지.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 다 머릿속에 예비고일 학부모님들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설마 이런 정도는 아니시겠죠? 우리 애가 스카이 아니면 어디 가겠어? 뭐 그런 정도는 아직 그보다 조금 낮아졌죠? 그래도 조금 더 실망은 하신 상태죠? 그러니까 뭐 인서울 정도야 하겠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지 설마 서울대 연고대 아니면 우리 애를 어디 보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은 아니시겠죠? 그게 이제 굉장히 빨리 낮아집니다. 앞으로 급속하게 이제 애가 그 고등학교에 가서 첫 내신 시험 보고 그러면 막 급속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아마 예비고일 학부모님들은 그래도 우리 애가 서울 소재 뭐 주요 대학 이런 대학 하면은 뭐 학부모들이 다 아는 학생들이 다 아는 그런 대학 정도는 가지 않겠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지금은 이제 나중에는 좀 바뀔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학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좀 이렇게 실력이 떨어지면 자꾸 이제 서울권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죠. 지금 그 학부모님들이 염원하는 대학이 그 밑에요. 그 19페이지 중간에 주요 15개 대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동그라미를 하나 쳐주시죠. 거기 그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치고 건대, 경희대, 고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여대, 한양대, 홍익대.
이게 말하자면 그 유명한 인서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서울. 이게 인서울이라는 게 서울 소재 대학이 아니라 이 대학 15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최상위가 아니라 상위권 대학 인서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이름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그냥 뭐 어느 대학 다닌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이제 이런 대학들이죠. 우리 자녀가 여기에 가면 좋겠죠. 이런 대학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대학은 이 보통 대학하고 칠판 잠깐 보시고요. 이 교과 종합 수능 중심에서 뽑는 비율이 굉장히 다릅니다. 전국 대학의 평균치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걸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대학을 가고자 할 때는 전국 대학의 표준에 맞춘 지원 전략이 아니라 이 15개 대학을 목표로 하는 다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막대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부 교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는요, 단일 트랙으로는, 단일한 길로는 가장 많은 학생을 뽑는 전형입니다. 43%, 42.9%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생의 3% 정도는 전부 이 문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오른쪽에 시커먼 그 막대를 보면 이 15개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를 11%밖에 뽑지 않습니다. 보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은 전국적으로는 22%인데 15개 대학은 36%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수능 전형 보겠습니다. 수능 전형은 전국의 대학 평균은 22% 정도죠. 21.9인데 15개 대학은 37.5%를 뽑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왼쪽에 11.1%를 동그라미 치십시오. 학생부 교과에. 새까만 거, 그게 15개 대학의 그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36.4%. 학생부 종합에 15개 대학 36.4%. 그 다음 제일 오른쪽에 수능에 37.5%. 그 세 개를 연결을 시키셔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쓰겠습니다. 상위권 대학은,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아주 좋아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수능 중심 전형을 선호한다. 학생부 교과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15개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염원하는 이 대학은요, 학교 내신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우수한 학생을 뽑는 오랫동안에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들 나름의 판단 기준이 있어. 판단을 해보니까 민족사관고 4등급 학생이, 용윤외고 5등급 학생이, 상산고 5등급 학생이 저 시골에서 전교 1등 하는 학생보다 훨씬 더 학력이 좋다. 수능 학력이 좋고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학점도 추적을 해보니까 교수들 수업도 훨씬 더 잘 듣고 학점도 더 우수하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가지고 학생을 뽑는 학생부 교과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가 3,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교 1등만 해도 3,000명이 되고 전교 2등으로 하면 6,000명입니다. 서울대 정원을 훨씬 오버합니다. 그러니까 전교 1, 2, 3등 뽑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시골에서 전교 1등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좋은 대학 보내려고 내신을 전부 몰아줘가지고 내신은 완벽하게 나오지만 그런 애가 수능을 보면 3등급 뭐 이렇게 나와. 이런 애들 뽑으려고 오지 않아요. 이런 대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 중심 전형을 선호한다. 이 대학들은. 이거는 다른 말로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세 연결시킨 데에 하나 더 쓰겠습니다. 순수한 내신 성적, 순수한 교과 성적만으로 인서울은 매우 어렵다.
내신 성적이 완벽해도 3년 내내 전교 1등만 해도 수능 성적에 뒷받침이 없이 수능 시험을 보지 않고 그 내신 성적만으로 좋은 대학, 이 15개 번의 대학을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알았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해야만 대학이라는 데를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은 아주 기본적으로 대학에서는, 괜찮은 대학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신은 학생이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냐를 보여주는 지표지 학력의 지표로는 참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력과 너무 이렇게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냥 그 내신이 아주 좋아도 수능 점수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신뢰를 안 해.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2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 세 개의 트랙, 자, 제가 말씀드린 칠판 보시고요.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이거는 워낙 비율이 적기 때문에 지금은 신경 쓰실 필요도 없어요. 논술 특기 이런 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이 세 개의 트랙 중에 한 트랙을 가지고 한 길을 통과해서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가게 돼 있는데 그 각자의 트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학생부 교과부터 갑니다. 학생부 교과라고 할 때 이 교과라는 말이 이게 많이 들어보신 내신 성적이라는 겁니다. 이퀄 내신. 그러니까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가장 많은 학생을 뽑는. 전형입니다. 교육부는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해야만 우리나라 전체 교육이 건강하게 돌아가니까 교육부는 대학에다가 엄청나게 압력을 넣어서 학생부 교과로 애들을 좀 많이 뽑아라. 애들이 내신을 따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내신 좋은 애들이 대학을 가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냐. 자꾸 압력을 넣고 그걸 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과 연결을 시켜. 이런 말 들어주면 학생부 교과를 많이 뽑으면 몇십억 더 줄게. 100억 예산 줄게. 막 이렇게 대학에게 압력을 넣는 거야. 대학은 싫어도 학생부 교과를 뽑지 않을 수가 없어. 교육부에서 하도 강요를 하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은 학생부 교과의 기준이 되는 내신 성적의 지표를 믿어 안 믿어? 별로 안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부 교과는 조건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 다른 어떤 전형보다 조건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추천제도. 수능 최저 조건. 강화되는 추세이다. 교육부 지시 때문에, 교육부의 예산 지원 때문에 학생을 뽑지 않을 수는 없고 자꾸 숫자는 늘려야 되는데 뭔가 학력이 부족한 애를 뽑기는 싫으니까 조건을 여러 개 달아놓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조건이 두 가지인데 이거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텐데 일단은요. 추천제도라는 건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그 대학에 지원하는 숫자를 제한하는 겁니다.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대라든가 고대라든가 학교장 추천 뭐 이런 식으로 그 2명, 5명 이렇게 몇 개 대학밖에 없어서 지금은 거의 모든 대학이 다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을 지원하는데 그 출신 고등학교는 5명만 가능. 어떤 특정 고등학교는 10명만 가능. 어떤 대학, 어떤 고등학교 고3 정원의 3%만 우리 대학에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딱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원서 써주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어. 추천 제도를 굉장히 활성화시켰어요. 거의 모든 대학이. 좀 이따 이거 표 나옵니다.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능 최저 조건. 그러니까 내신으로 아주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대학에 이 계열의 이과를 들어오려면 2등급 2개, 3과목 합이 5등급 뭐 이런 식으로 수능 조건을 전부 다르나 그 수능 조건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신이 아무리 완벽해도 전부 빼버려요. 그건 기본적인 어떤 그 서류 통과가 안 돼. 그냥 이거는 자격 미달이야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골 학교에서 전교 1등하고 2등하는 애들 다
빼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천제도 수능 최저 조건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거. 그래서 칠판 보시고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고3이 되어가지고 원서를 쓸 때 내신 성적이 좋고 나쁘고와 상관이 없이 이 학생부 교과라는 전형은 원서를 안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50% 가까이를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워낙 많이 뽑으니까 여기에 원서는 내야 된다고. 아셨죠? 그 원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이 교과를 내신 성적이 별로 안 좋더라도 써야만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능 조건을 통과하는 거야. 여기서는 일단 우리 대학은 2등급 2개가 돼야 된다, 3등급 2개가 돼야 된다. 이 조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내신 경쟁도 못하고 그냥 다 빼버리는 거야, 서류로. 그렇기 때문에 최저 조건을 어떻게든 달성을 해야 돼. 최저 조건을.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에서는 수능 최저 통과가 핵심이다. 핵심이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입시 전략을 짤 때 내가 무슨 의대를 가겠다, 무슨 대학에 어디를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수능 최저 조건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요건이 된다는 거. 이걸 염두에 두고 요즘은 뭐 의대가 워낙 뭐 그냥 기세 등등하니까 의대 생각하고 계시니까 워낙 사회가 이제 취업이 잘 안 되고 뭐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학부모님들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의대는 최저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4개 영역 합이 5입니다. 그러니까 국, 영, 수, 탐이 4개 영역 합이 5니까 1112 이렇게 돼야 됩니다. 1등급 3개, 2등급 하나. 이게 최저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아예 원서는 받아주지도 그냥 다 빼버려요,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이런 어떤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좀 수능 최저 조건 통과가 아주 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핵심이 된다. 자, 밑에 간단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교과 전형에서 작은 스몰 1번에 교과 성적이 절대적인 평가 요소인 전형이다. 밑줄 치시고요. 밑줄 치시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2번 스몰 2번 학교장 추천을 받기 위해서 학교 추천을 받기 위해서 내신 관리를 잘해야 된다. 철저하게 내신을 관리해야 된다. 거기에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부모님들 명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령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배치표라는 거, 대학에 이제 이렇게 배치표라는 건 아시잖아요. 옛날에 대학 갔을 때 보셨으니까. 뭐 연대 의대, 서울대 의대 그러면은 내신 평균이 1.1등급, 뭐 이제 수능 뭐 이렇게 그 표점 그 총합이 뭐 530점, 540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내려가잖아. 가지고 대학과 계열에 따라서 뭐 그냥 내신 평균 몇 등급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잖아. 우리 애가 어느 대학에 어느 계열 어느 과를 원한다 해가지고 배치표에 보면은 그 과나 그 계열은 평균 내신 등급이 2등급, 뭐 1.8등급, 2.2등급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럼 부모님들이요 이렇게 생각해. 우리 애가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중간고사 성적이라든가 기말고사 성적을 보면 평균 4등급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배치표를 보면 애가 염원하는 보내고자 하는 컴퓨터공학과 뭐 어쩌고 뭐 생물학과 뭐 어쩌고 이런 데 보면은 1.8등급, 2등급 나와 있어. 너는 인생 끝났다. 그냥 너는 이제 희망 없어. 그냥 너는 뭐 그냥 대학까지 틀렸으니까 뭐 장사를 하든가 알아서 해. 다시 말하면 배치표상에 나오는 내신 등급을 보면서 우리 애가 고등학교에서 받는 내신 등급으로는 진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많이 겪으실 일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내신 성적표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런데요, 그 절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판단이에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 제가 써드릴게요. 거기에 배치표상에 혹은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이게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 기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신 등급을 보면서 너는 어느 대학은 가기 틀렸다, 어느 과 가기 틀렸다. 절대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자,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배치표상에 어떤 대학이 내신 평균 2등급이라고 나오잖아요. 2등급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 안에 1등급짜리도 있고 3등급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평균으로 따지자면 1등급이 2명이 있으면 1등급, 1등급, 4등급짜리도 있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내가 2등급이 안 되면 이걸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약간 좀 떨어지는 내신 등급을 가지고도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학생부 교과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최저 조건이라고 했잖아. 최저 조건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의대를 말씀드릴게요. 의대는 4과목 합이 5인 경우가 많습니다. 1112. 어떤 애가요, 이렇게 1112 등급을 받았다고 해봐요. 뭐 2는 이제 뭐 탐구가 아니라 다른 거 뭐 영어나 수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등급을 받으면은 저 대전 아래쪽에 있는 의대에 가서 공부하고 싶지 않아. 내가 1등급이 3개인데 수도권의 의대라든가 서울대라든가 뭐 의대 못 가도 서울대를 가든가 자꾸 이런 식으로 머리를 쓰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지방 의대들은 수능 조건을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이 조건을 통과하는 애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야. 거의 대부분이 이 조건을 통과 못해서 내신 좋은 애들이 다 떨어져 버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등급을 받은 애 중에 내신 4등급, 5등급짜리들이 의대에 합격을 하는 겁니다. 왜? 내신 1등급, 2등급짜리들이 이 조건을, 어려운 조건을 못 맞추니까 다 빠져버리는 거야. 실제로 내신 4등급짜리들이 의대 가고 치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왜냐하면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위에 애들이, 내신 좋은 애들이 다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신이라는 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참고 자료로 그냥 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에서 우리 그 아이가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신은 하나 더 쓰겠습니다. 옆에. 내신은 할 수 있는 한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 물론 아이가 아주 학습 지능이 뛰어나고 착실하고 그래가지고 학교 시험만 봤다 하면은 뭐 1등하고 뭐 2등하고 혹은 뭐 1등급, 2등급 모든 과목이 봐. 그러면 진짜 좋죠. 그런 애가 몇 명이나 되겠어. 별로 없어, 그런 애들. 그러면 우리 애가 실망스러운 내신을 받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왜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냐? 대학에서요, 내신 성적을 점수에 반영할 때 그 방식을 보면 참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9등급까지 내신 등급이 있는데,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학교 성적을 대학 어떤 그런 입학 과정에서 전형 과정에서 학교 성적을 반영을 한다고 할 때 등급 사이에 점수 간격이 동일해야 되잖아. 그렇죠? 어떤 대학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총점을 계산을 할 때 여기는 1등급과 2등급 사이는 1점 차이를 줘.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2등급과 3등급 사이는 1.5 차이를 줘. 그런데요, 뒤에 6등급, 7등급, 7등급, 8등급, 요 뒤로 가면은 여기는 8점, 10점, 15점, 이렇게 차이를 줘.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1등급 못 맞고 2등급 맞았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차이가 있냐? 우리는 1점만 깎겠다 이거야. 2등급 맞으려고 하다가 좀 안 돼서 3등급 맞으면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냐? 조금만 더 깎겠다 이런 의도야. 학교 생활을 포기하고 6등급, 7등급, 8등급 맞는다? 너희는 우리 대학 오지 마. 너희는 10몇 점 깎아버릴 거야. 이런 의도가 아주 분명해. 그러니까 노력을 해가지고 조금 위쪽에 붙어 있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뒤로 가면 엄청나게 점수를 깎아버리는 거야.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은 물론 잘 맞는 게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등급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능하면 4등급 이상이 되면 좋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을 하면 학생부 보고 교수들이 다 봐요. 입학사정관들이 다 보고 얘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은 했네.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점수 산정 방식에서도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신은 꾸준하게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하고 어설프게 어디 온라인이라든가 배치표 자료에서 보고 야, 너 저 무슨 대학이 무슨 과는 몇 등급이던데 너는 이 성적 가지고는 틀렸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아닙니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22페이지에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죠.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3번 항 제목 치겠습니다. 상위권 대학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우리 대학 이 계열은 이과는 뭐 2등급 2개, 3등급 2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한다. 그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 조건이 대부분 달려 있습니다. 2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는 제가 대충 말씀드렸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아까 그 세 가지 큰 트랙 중에 두 번째인 학생부 종합전형. 부모님들은 좀 언짢으실 것 같은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최상위권 대학들이 아주 선호하는 굉장히 좋아하는 서울대, 연고대, 뭐 서울대는 뭐 절대 다수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고 연고대 뭐 하여튼 이런 상위권 대학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전형입니다. 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실질적으로 고교 등급제가 적용됩니다. 이건 뭐 공공연한 비밀이고요. 실질적으로 고교 등급제가 적용된다. 이 좋은 대학들이요. 왜 학생부 종합전형을 시행하냐 하면은 내신 성적 이런 것들 눈치 보지 않고 과학고 출신, 민족사관고 출신, 영예대고 출신, 상산고 출신, 동산고 출신 이런 애들 뽑으려고 하는 대원외고 출신 이런 애들 뽑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전형을 만든 거야. 그래서 대학은요.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 평균적으로 성적이 수능 성적이 얼마나 되고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평균적으로 학점을 얼마나 얻었고 직업을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대학 졸업한 다음에 어떤 직업을 뭐 판검사를 했니 의사를 했니 어떤 직업을 가졌고 광범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데이터에 의존해가지고 학생을 뽑는 거야. 자기들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어. 5등급, 6등급 마저도 이 고등학교 학생을 뽑으면 반드시 우리 대학에 인재가 된다. 이거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대학들이 양보를 안 해.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나중에 이제 원서 쓰실 때 참고하세요. 우리 아이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 대학을 몇 명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실은 그 기준으로 대학이 뽑아. 그 기준으로. 그러니까 수원의 무슨 고등학교, 뭐 창녕고등학교는, 수원고등학교는, 무슨 고등학교는 우리 학생부 전형에서 고대에서 2명 뽑았다. 연대에서 2명 뽑았다. 3명 뽑았다. 그러면은 그게 거의 거기에 주는 쿼터야. 그 대학에서 주는 쿼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편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느 특정 고등학교에서 뭐 어느 한 해에 갑자기 많이 뽑고 그 다음에는 뽑지 않고 이런 거 거의 없어.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전부 다. 실질적으로 고교 등급제가 적용이 된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조건이 많지 않습니다. 대학이 자기들 원하는 애들 마음대로 뽑으려고 수능 조건 이런 것도 별로 안 붙여놨어. 그런데 일부 대학에 한 6, 7개 대학에 수능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주의해야 되죠. 이건 찾아보면 자료에 다 나옵니다.
교과처럼 강하지는 않습니다. 교과 전형처럼 강하지는 않아요. 세 번째, 내신 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데는 세 개의 트랙, 세 개의 길이 있다고 그랬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전형이라고 했잖아요. 수능 전형은 길이 다른 게 아니라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을 수시에서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시에 가가지고 원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수능은 100% 다 쓰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했든 못했든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좋든 나쁘든 담임한테 사랑을 받았든 미움을 받았든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학생부 종합은 안 쓸 수가 없어. 왜? 길이 이것뿐이니까 교과하고 종합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라고, 결국은 수시를 쓸 때. 알았죠? 그러니까 학생부 내용이 어떻게 되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학생부 종합은 수시를 쓸 때 반드시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의 학생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입학사정관이 선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우리 아이의 학생부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 학생부 내용은 학생부 교과에서는 교과 성적만 따지는데 이 학생부 종합에서는 교과와 비교과가 합쳐지는 겁니다. 교과와 비교과. 그래서 교과 성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신 성적이고 비교과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가 시험을 봐가지고 내신 성적 얻은 거 외에 모든 자료들입니다. 학교 임원 활동한 거, 봉사 활동한 거, 수상 실적, 무슨 뭐 동아리 활동한 거, 무슨 뭐 어디에 참석해서 무슨 어떤 견학을 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야, 비교과가. 그런데 비교과를 옛날에는 의대 논문의 저자로 참여하고 무슨 표창장 뭘 받고 어떤 인턴십을 하고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기재를 했었는데 지금은 조국 사태 이후로 교육부에서 이런 거 전부 방지해버렸어. 수상실적 외부에서 받은 거 기재 금지. 학교에서 받은 것도 특정 영역에 하나만 표기하라. 이런 식으로 워낙 많은 규제를 다 논문 표기 금지, 논문 저자 참여 표기 금지 이렇게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학생부에 실제로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규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따 우리 그 고석훈 실장님이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학생부의 항목을 가지고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근데 이 용어들이 나올 거야. 그 학생부에 있는 항목들 중에서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교과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특.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전공 적합성. 진로 희망. 이런 게 학생부에 다 들어가 있는 항목들입니다. 이 항목들의 기재를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어떤 게 바람직한 내용으로 소설이 되는 건지는 좀 이따 고석훈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 텐데, 나중에 담임선생님 만나러 갈 때 우리 아이가 경제학과를 가기를 원한다, 영문학과를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 관련 내용들이 세특, 전공적 합성, 진로 희망 이런데 아주 좋은 내용으로 다 서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전부 스크린합니다. 전부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문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영어 시간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영어 책을 잘 읽었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거기에 전부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가려고 목표를 잡지 않아도 나중에는 원서를 쓸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쓸 방법이 이거하고 교과밖에 없기 때문에. 내신이 안 좋아도 교과를 써야 되고, 학생부 기재 내용이 별게 없어도 학생부 종합은 써야 돼. 왜? 트랙이 2개뿐이니까. 두 가지 방법밖에 쓰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기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학생부 관리가 중요하다. 학생부라고도 하고 생기부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생활기록부입니다. 이 학생부라는 건 요즘은 생기부란 말로 더 많이 씁니다. 생기부 관리가 생활기록부입니다. 네, 써주시고, 그 밑에 25페이지 스몰 1번 밑줄 치겠습니다. 상위권 대학에서 교과 전형에 비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 선호하는 전형이다. 제가 아까 왜 선호하는지 말씀드렸죠. 좋은 고등학교 출신들 뽑으려고 그러는 거야. 내신 성적하고 상관없이. 넘어가서 공부, 활동, 인성 모두 가진 학생들이 집결하는 전형이다. 2번 항 공부, 활동, 인성, 학교 활동, 성품, 성적 이런 거 모두 가진 학생들의 집결 전형이다. 그런데요, 잠깐 짚어 보시죠. 요게 이제 결국은 교과와 관련된 거, 성적과 관련이 된 부분이에요. 이거는 각 과목 스님들이 쓰는 거거든요. 쇠특이라는 건. 서울대 입학처장이 얘기했어. 결국은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다고 하고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고찰한다고 하지만 제일 우리가 유심히 보는 건 성적과 관련된 부분들이다. 내신 성적하고 각 과목 스님들이 평가하는 쇠특.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일 중심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받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성적과 관련된 항목들이 학생부 종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런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공부, 활동, 인성을 모두 가진 학생들의 직결 전형이다. 33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능 전형입니다. 수능 전형. 자, 내려가서 1번 항 수능 전형 너는 누구인가?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수능 중심 전형은 수능을 100% 밑줄 칩니다. 수능을 100% 또는 수능과 함께 학생부 면접 등을 일부 반영하여 선발한다. 학생부 면접은 거의 의미 없습니다. 거의 써두세요. 거의 의미 없다. 그냥 수능 100%야. 그냥 수능 성적만으로 가는 거야. 수능 중심 전형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일부 있기는 있지만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주요 대학에서는 모두 수능 100%로 선발한다. 그 밑에 꾸준히 깊이 있게 개념 위주로 접근하라. 2번 항. 그거는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건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뒤에. 좀 이따 다시 설명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요. 참고로 한번 봐주세요. 34페이지에 대학 수능 시험 성적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애가 나중에 이제 3년 후에 이 성적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대학 수능 시험 성적표는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영어 100점 만점에 우리 애가 90 몇 점 맞았다. 우리 애가 수학 100점 만점에 몇 점 맞았다. 우리 애가 무슨 몇 점 맞았다. 이걸 원점수라고 합니다. 2점짜리 몇 개 맞고 3점짜리 몇 개 맞고 이거 원점수라고 하는데 그 원점수는 성적표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원점수라는 건 안 나와요. 수능 성적표에.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원점수는 안 나오고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라는 것만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밑에 원점수, 표준 점수, 백분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원점수는 표기되지 않는 게 특징이라는 거. 표기되지 않는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등급과 등급 간의 비율 나와 있는데 그것도 참고로 봐주시고요. 영어는 그거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영어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90점 이상은 무조건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90점 이상을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50%가 맞으면 1등급이 5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그냥 그 점수에 따른 무조건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예. 거기 그 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좀 해가겠습니다. 7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7페이지. 7페이지로 이동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2026년도 입시가 나오고 있는데요. 2026학년도 대입 핵심 이슈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제목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1번 항 밑줄 치겠습니다. 수시와 정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위축되고 숫자가 줄어들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확대되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학생부 교과로 많이 뽑는다는 거. 왜? 점수 경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깔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정성 강화 측면에서 학생부 교과를 교육부에서 엄청나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걸로 많이 뽑는다는 거. 그런데 15개 대학은 좋아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15개 대학은 좋아하지 않는다. 교과 전형이 확대되었다. 그 밑에 추천 전형이 확대되었다. 밑줄 하나 치시고요. 1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옛날에는 고대라든가 서울대 정도만 학교장 추천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대학들, 상위권 대학들은 이걸 다 시행하고 있다. 그 대학 지원하는데 어느 특정 고등학교는 5명 제한, 특정 고등학교는 뭐 3명 제한, 3% 전교생의 3% 제한, 이런 식으로 추천 제도가 확대되었다. 여기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뭐냐? 옆에 가로 열고. 일단 대학을 지원하려면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잖아. 제한된 인원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담임과의 원만한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 원서를 쓰려면 미리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특히 고3 때는 그렇죠. 고3 때는 이 소통 관계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담임과의 원만한 관계가 중요하다. 넘어가서 각 대학들이 어떻게 추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세요. 우리 애가 가려고 하는 대학이 어떤 식으로 추천을 제안하고 있는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번 항입니다. 주요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적용 선발 인원이 늘었다. 밑줄 쫙 치시고. 제가 아까 말한 수능 조건입니다. 수능 조건이 붙는다고 그랬죠? 학생부 교과는 수능 조건을 많이 붙여놓습니다. 2등급 2개, 3등급 2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능 조건을 많이 붙여놓는 게 특징이라는 거. 오른쪽에 9페이지의 중간에 표를 보시면은요. 중간 표 보겠습니다. 주요 대학의 추천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인문계열은 3개 영역 합이 주요 대학들 15개 대학을 말하는 겁니다. 5에서 7. 2개 등급 합이 4에서 5.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합이 5에서 8. 3개 영역이, 2개 영역이 5에서 6. 이런 걸 보면은 칠판 보세요. 인문 기준이 자연계 기준보다 좀 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등급이 훨씬 더 완화되어 있잖아. 그렇죠? 예, 그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자연계를 선택하는 것이, 물론 요즘에 고등학교에는 자연계라든가 인문계 개념이 없습니다. 이미 이제 문과, 이과 개념이 없어져 무너졌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수학에서 확통 선택이냐 미적 기하 선택이냐 이렇게 나뉘는 거고, 탐구에서 사탐 선택이냐 과탐 선택이냐 이렇게 나뉘는 건데, 관습적인 관례적인 용어로 그냥 이과 계열의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애들은 자연계라고 부르고, 문과 계열은 인문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요즘 용어로는 확통 선택자들은 문과 계열이고 확통 선택자라고 그러고, 미적과 기하 선택자들은 이제 이과 계열 그 진학 희망자들이고, 이과 계열 진학 희망자들은 과탐을 보고, 문과 계열 진학 희망자들은 사탐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계란 말은 쓰이지는 않는데, 하여튼 관례적으로 쓰이던 용어니까 자연계 선택이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부모나 수험생들이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자연계 지망생들이 훨씬 늘어나고 있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취업도 더 잘 돼. 왜냐하면 이공계 쪽이 뭐 이렇게 4차 산업혁명, IT 인력, 무슨 뭐 이런 것들, AI 인력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수요가 많이, 반도체 인력 이런 것들이 많이 수요가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부모들과 학생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자연계 지망생들이 훨씬 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 그거는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대학의 선발 기준으로 볼 때는 자연계 선택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오른쪽에 의대와 약대는 대체적으로 4개 영역 합이 5 정도. 그러니까 1, 1, 1, 2. 1등급 3개, 2등급 하나. 이런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 굉장히 까다롭죠. 그 다음에 그 입시의 공정성 측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정시 모집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전형 규모가 확대되었다. 밑줄 하나 쳐주시고요. 정시 모집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 지금 2026년도 입시와 관련된 사항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약학대학 2026년도에도 지금도 이제 이게 나타나고 있고 2026년도에 그대로 적용되는데 자연계 상위권 선발 인원이 증가하였다. 미션 하나 쳐주시고요. 이거는 이렇게 그냥 알기 쉽게 풀이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계는 합격선이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들이 자꾸 자연계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합격선이 하락하는 추세이다. 본래도 최상위권으로 가면은요, 자연계는 문과, 인문계열보다도 분산 효과가 높아요. 왜냐면은 의대, 카이스트, 무슨 뭐 포스텍 이렇게 좋은 뭐 이렇게 그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들이 스카이가 아니라도 자꾸 이렇게 퍼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 최상위권은 인문계보다 들어가기가 조금 쉬워. 그런데 의대 정원이 3,000명이나 되잖아. 그러니까 분산이 많이 된다. 근데 인문계는 그런 분산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대학 그냥 그 브랜드 파워 순으로 그냥 정리가 되는 거야. 스카이, 뭐 서울대, 뭐 연고대 이런 식으로 탁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자연계는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안 그래도 자연계는 분산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합격선이 자꾸 하락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차 지원 플러스 약대 정원 편입.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차 지원이라는 게 잠깐 이거 보시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영문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대학에 인문계가 있습니다. 공대 컴퓨터공학과, 생명공학과, 의대, 약대, 대학 자연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문과생들이 이쪽을 지원하고 이과생들이 이쪽을 지원했잖아. 그렇죠? 요즘 용어로 하면은 확통과 수학에서 확통, 사회탐구 선택자들이 여기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미적과 기하, 수학에서, 그 다음에 과탐 선택자들이 여기를 지원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옛날에는 문과생들은 사탐해야 되고 이과생들은 과탐했었어야 돼. 근데 지금은 이런 제약이 입시 과정에서 고등학교에서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면 돼. 그리고 아무데나 원서 쓸 수 있어. 다시 말하자면 이쪽 시험을 봐도 이쪽으로 볼 수 있고 이쪽 시험을 봐도 이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어. 마음대로 내가 원서 쓰는 거 아무데나 지원해도 상관없어. 그냥 마음대로 원서를 쓰게 해줬다고. 대학에서 다 받아줘, 전부 다. 그런데 이 자연계 대학, 상위권 대학들은요, 특히 의대, 약대 이런 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자연계 상위권 대학들은 조건을 많이 붙여놔. 우리 대학에 오시려면 수학은 반드시 미적과 기하를 봐야 됩니다. 확통자는
응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대학의 의대들은 대부분 과탐을 지정해. 우리 대학의 의대에 진학하려면 화학이라든가 생명과학을 해야 됩니다. 사회탐구에 무슨 뭐 정치경제, 뭐 윤리 이런 과목을 수능시험을 본 애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딱 이렇게 그냥 못 박아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애들은 이쪽으로 지원을 거의 안 해.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점수상으로도 굉장히 불리해. 근데 이쪽 애들은 미적, 기하, 수학시험을 보면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많아, 인문계에서. 그러니까 이쪽 애들이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요. 이쪽으로 많이 몰려간다고. 이게 교차 지원입니다, 이게. 교차 지원. 그러니까 이과 공부를 한 애들이 문과 대학에 지원을 한다는 거야. 경영, 경제 이런 쪽으로 자꾸 간다는 거야. 굉장히 많이 갑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가요. 이렇게 이과의 상위권 애들이 자꾸 빠져버려, 문과 쪽으로. 이렇게 빠진다고. 그리고 약대가 옛날에는 재작년까지 약학대학원이었었죠. 근데 전부 학부로 전환했어. 의대가 의전이었다가 의대로 돌아온 것처럼 약대도 전부 컴백했습니다. 1,100명 정도가 포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약대 정원이 최상위권에서 굉장히 늘어나 버렸어. 약대가 늘어나고 최상위권 애들이 자꾸 이렇게 빠지니까 이거 분산 효과. 그래서 자연계 합격선이 자꾸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요즘 실질적으로 지방의대 같은 경우는 합격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그 분산 효과가 높고 뭐 이렇게 좋은 데도 많고 그냥 뭐 애들이 그 명문대학의 인문계열로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연계는 합격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그거를 거기 그 자연계 상위권 선발 인원이 증가했다. 그 항목과 연결시켜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2026년도에 해당하는 대입제도 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제도는 2022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2022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내용과 2019년 11월 28일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그대로 적용된다. 핵심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1번 밑줄 짝 칩니다. 수능 국어수학 영역에서 공통과 선택구조. 그러니까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생겨났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수능처럼 무조건 모든 아이들이 같은 과목을 보는 게 아니라 국어하고 수학은 선택이 있습니다. 75점 공통 과목과 25점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선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EBS 연계율이 축소되었다. 연계율 축소에 밑줄 치시고요. 70%에서 50%. 연계율이 축소되었다. 그 옆에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인데 수능 선택제도와 EBS 연계율 하락으로 수능의 난이도가 증가했다. 우리 아이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수능 시험을 봐야만 됩니다.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거 변화 없습니다. 몇 년 전에는요, 엄청나게 쉬운 수능이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만점자가 막 그냥 막, 몇천 명씩, 몇백 명씩 나오는 이런 수능 시험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해졌어. 수능 시험은 무조건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 수능 세대시죠? 아마 부모님도 수능 시험 볼 때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 정도 수능이 요즘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구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잠깐 칠판 보시고 설명드릴게요. 지금 국어하고 수학은요, 뒤에 표에도 나오는데 75점짜리 공통이 있고요. 국어는 문학과 독서, 문학과 비문학이 공통이고, 그 다음에 25점짜리 선택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보는 거고, 요거는 화법과정문 무슨 언어와 매체 두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국어 천재니까
둘 다 볼 거야. 받아주지 않습니다. 두 과목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 수투가 공통 과목이 75점이에요. 그리고 요 선택 부분은 3개 트랙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확통, 미적, 기하. 이렇게 3개 트랙이 있어가지고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수학 천재니까 3개 다 볼 거야. 3개 다 맞으면 시험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격을 안 줍니다. 하나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 좀 복잡한 얘기라서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네. 이게 가령 모든 고등학생들이 국어에서는 언매와 화작 중에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한단 말이야. 수학은 3과목 중에 하나를, 미적, 기하, 확통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근데 만약에 3과목이나 수학에서 3과목, 국어 2과목 사이에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 큰 문제잖아. 어떤 과목이 쉽게 출제되고 어떤 과목이 어렵게 출제돼가지고 어렵게 본 애들, 과목, 그 응시한 애들은 피 보고 쉽게 출제된 과목에 점수를 쉽게 얻는 애들은 막 완전히 그냥 막 대박 내고 이런 문제가 생긴 큰 교육적 혼란이 일어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점수는 내가 얻은 원점수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이쪽과 연동시켜가지고 점수를 환산을 해요. 다시 점수를 전부 다시 계산을 해. 이쪽과 연동을 시켜서 계산한다고. 내가 이쪽에서 얻은 점수는 이쪽과 전부 연결시켜가지고 퍼센테이지별로 다 따로 점수를 다 부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이도에 따른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의 점수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선택 과목의 점수가 산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너무 쉽게 출제해가지고 난이도가 변별력이 없어지게 되면 이쪽까지 점수 구분이 무너지게 되고 완전히 엉망이 돼버려요, 수능시험이. 그래서 이쪽을 표준 분표가 나오게 0점부터 100점까지 나오게 쫙 이렇게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출제를 안 할 수가 없어. 이게 선택제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쪽이 공통 과목이 항상 어렵게 출제됩니다. 최상위 난이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야.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 선택형 수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점수 분포가 나와야만 이쪽에도 정상적으로 점수 계산이 가능한 거야. 너무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특히 잠깐 이거 보시죠. 아까 EBS 연계율이 옛날에 70%였을 때는요. 70%였을 때는 EBS 교재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에 나오는 지문이라든가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 내가 애들 정신교육 시킬 때 재수반 아이들 이렇게 내가 순찰 돌다 졸고 있는 애 있으면 야 임마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EBS 교재의 지문이 나중에 수능 시험장에서 마주칠 지문이야. 잠이 오냐? 그게 지금 시험에 나올 텐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실제로 많이 나왔어. 근데 이게 너무 EBS에서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했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하지 않고 전부 애들이 EBS 교재만 파고들고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생이 EBS 교재만 매달리고 사실은 교과서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공부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출제가 돼야 되는데 컨텐츠의 검증을 받지도 않는 EBS 교재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그걸 목매달고 외우고 그냥 뭐 심한 경우는 이게 한참 EBS 교재 100개일 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영어 시험에서 애들이 영어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EBS 교재의 영어 지문을 한글 번역본을 보고 공부를 하는 거야. 한글 번역본으로 내용 파악을 해가지고 첫 문장만 보고 아 이거 그 내용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교육이 파행적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막 지적을 하고 막 이제 엄청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계속 줄여나가고 있어. 이 EBS 연계율이 50% 떨어진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고 지금은 노골적으로 지문이라든가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 거의 없어. 상당히 비틀어요. 상당히 비틀고 이러기 때문에 애들이 체감하는 어떤 그런 수능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EBS 교재 외우거나 이런 식으로는 이제는 힘들다. 난이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념과 원리 학습을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개념 원리 학습을 해야 된다. 개념 원리 중심의 학습을 해야 된다.
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될 수능에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어에 공통 독서와 문학 75점, 선택, 화작과 언어와 매체 택일. 이렇게 밑줄 하나 쳐두시죠. 그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수학은 공통의 수원과 수투, 선택의 확통, 미적, 기하 중 택일. 문과생들은 확통을 선택하고 이과생들은 미적과 기하를 선택합니다.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세요. 미적과 기하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언어와 매체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국어에. 그 두 개 연결시켜서. 칠판 보세요. 언어와 매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문법입니다. 옛날에 그 부모님들이 공부하실 때. 화법과 정문이라고 하는 건 말하기와 쓰기예요. 말하기와 쓰기보다 언어와 매체가 훨씬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언어와 매체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수학은 말할 필요도 없이 미적과 기하가 확통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주로 이제 물론 이과 애들이 많이 선택하긴 하지만 동일한 학력이라면 미적과 기하 쪽을 선호하는 애들이 최상위권 애들은 더 많아. 칠판 보세요. 제가 연결시킨 거 이 선택 과목에서 어려운 거 두 개를 연결시켰거든요. 요거 보시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애들, 미적 기하를 선택한 애들의 이쪽 공통의 점수가 다른 선택자들보다 훨씬 높아. 이것과 연결시켜서 점수 산정을 하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와 미적 기하를 선택한 애들은 이쪽 점수도 선택 과목 점수도 자동적으로 올라가. 왜? 모집단이 높기 때문에. 이쪽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라서 공통 과목을 잘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거 두 개는 선택하면 점수상 유리하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선택하면 점수 산정에 유리하다. 물론 어려워요. 애들이 국어를 선택할 때 대부분 언매보다는 화작을 선택해. 문제가 쉬우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어려워. 그건 감안해야 돼. 미적과 기하가 수학 콘텐츠가 훨씬 많아. 확통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을 조금 이렇게 까다롭게 생각하는 애들은 이거 선택하면 안 돼. 그런데 자신 있는 애들은 이걸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은 선택하면 점수 산정상 표점과 백분위가 동일한 원점수라 하더라도 훨씬 다른 선택을 한 애들보다 높아. 백분위가 높고 표점이 높게 나옵니다. 점수 산정상 유리하다. 왜? 모집단위 점수가 더 높기 때문에 산정시 유리하다. 요거를 우리 아이가 수능 선택을 할 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언매를 선택하고 미적 기하를 선택하면 점수 산정에서 동일한 원점수를 얻어도 점수가 표점이라든가 백분위에서 더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요즘은 애들이 또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꾸 이동을 합니다. 그 애들이 또 학교에서 다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90점 이상은 1등급, 80점 이상은 2등급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비율이 상관이 없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라고 하나 써주시고요. 그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거는 뭐 1등급, 2등급 이런 등급 개념은 있지만은 퍼센트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점수대로 가는 거야. 한국사는 그냥 이거는 대부분의 대학이 1, 2등급까지만 받으면 된다. 실은 3등급까지만 받아도 된다. 자격 조건인데 일부 사관학교는 점수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사관학교 진학을 염두에 두면은 사관학교는 국사 점수를 따로 체크를 합니다.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사에 대해서는 따로 점수를 부여한다는 거. 사과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문과, 이과 구분이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밑줄 치시죠. 사회, 과학, 계열 구분 없이 택 2를 할 수 있다.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17개 과목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옆에 써두죠. 일부 자연계 학과에서 미적 플러스 기하, 아까 제가 의대 예를 들었었죠. 과탐 지정을 위해야 된다.
제가 오늘 그 2026년도 입시에서 큰 틀에서는 부모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전체적인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모님들께 늘 만나면 당부드리는데요.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한 5분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코스가 있기 때문에. 첫째, 수능이 정시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수시에서도 학생부 교과이든 학생부 종합이든 조건이 붙기 때문에 수능 조건을 통과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문제니까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수능 학습입니다. 대학 진학 과정에. 핵심은 수능이다. 오늘 제가 전체 말씀드린 거 최종 정리하는 겁니다. 수능이다. 두 번째, 아이가요, 학교 가면 내신 성적이 대학에 제출하는 학생부 교과의 중요 기준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에서도 내신 성적을 본다고 그러는데 학교 시험 공부하기도 숨이 가쁜데 언제 수능 공부를 합니까? 정말 내신 따라가기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언제 수능 공부를 합니까? 수능 공부라는 건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게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내신 따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능 마인드를 익힐 수 있도록 학교 내신 문제를 다 출제를 해.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그렇게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신과 수능과 플러스 심지어는 논술. 길게 글쓰기를 하는 인문 논술은 예외지만 과학 논술이라든가 수리 논술은 기본적으로 수학 문제 풀고 과학 문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내신, 수능, 논술 학습은 서로 길이 다른 게 아니라 한 트랙이다. 고1, 고2 시기에는 내신 관리 플러스 주요 과목 기본 학력 유지. 고3 시기에는 수능 집중 학습. 이렇게 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좀 이따 생기부에 대해서,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학생부에 대해서 우리 고 시장님이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학교 생활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내신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줘야 된다. 내신 관리 플러스 생기부 관리. 마지막 하나 부탁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애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데요. 예비 고1이 되는데 부모님 심정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에 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예, 고등학교를 올라갈 정도의 나이가 되면 저는 오랫동안 그 교육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애들이요, 부모님 말을 거부하는 장치가 생깁니다. 이렇게 귀에. 그래서 부모가 무슨 말 하든 그 말은 안 들려. 이상하게. 친구가 얘기를 하면 한 10배로 증폭돼. 친구가 요만한 말만 해도 막 금방 그냥 막 귀가 이렇게 확 열리고.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모든 애들이 그래요. 한결같이 다 그래. 참 희한해. 그래, 정말.
사춘기의 특성인가 봐. 그런데요, 내가 그 청소년기였던 때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 생각하면 진짜 부모님 피해 다니고 싶었거든. 엄마하고 어디 가는 게 쪽팔렸어. 어디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다른 길로 가보려고 맨날 이런 생각만 했거든. 그런 거 생각해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부모님들에게 제일 중요한 마지막 제가 좀 조언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애들을 상대하실 때요, 우리 애들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과 비슷한 어떤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온갖 욕망에 들끓는 나이고 마음속이 복잡해. 그런 애들한테 너는 책상에 앉아서 외우기만 해. 엄마 아빠가 학원비 대줄 테니까 너는 문제 풀고 외워. 안 외운다고. 지가 하기 싫은데 무슨 방법이 있어. 안 외우는데 아무리 외우라고 해도. 그걸 강압적으로 얘기해도 안 된다니까. 방법이 없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을 공부하게 만드는 데는 공부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철들게 만든다고 하는데, 일단요, 이 사춘기 애들이나 10대 후반의 애들은 저는 너무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정말 인생에서 가장 바이오리듬이 왕성하고 정말 집중력이 제일 높고 머리가 팍팍 돌아오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타고난 선천적인 학습 지능 능력 이런 것과 별로 상관이 없이 지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 놀라운, 사람을 깜짝깜짝 이렇게 놀라게 만드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난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 제가 지금도 우리 위층에서 5층, 6층, 7층이 재수생 전용 공간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승시험 보는 애들이 한 400명 정도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재수생들은 정말 혹독하게 우리가 훈련시키거든요. 제가 입학할 때부터 막 정신교육 이렇게 강하게 시키고, 제가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그냥 이렇게 간절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제 이렇게 강연 들으면서 막 우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런데 이렇게 자기 내면에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하면서 변화가 일어난 이런 애들은 정말 무서워요. 공부하는 거 보면. 그리고 그 변화가 정말 기가 막혀. 옆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1년에 막 수능 등급이 20등급씩 올려. 공부해가지고. 눈에 불이 켜고 수학 8등급, 9등급 맞던 애들이 1등급, 2등급으로 올라가. 실제로 많아요.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라고 애를 윽박지를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마음을 만들어주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쓸게요. 내면의 중심을 만들어줘야 된다. 내면의 중심 만들기. 이게 그냥 뭐 학원비 대주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부모님들이 훨씬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문제야. 내면의 중심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그동안에 가져온 경험을 가지고 몇 가지 여기에 대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면의 중심을 만드는 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애를 절대로 야단치시면 안 돼요. 이게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하고 히스테릭하게 짜증내는 거, 화내는 거, 부모님들 스트레스는 풀 수 있을지 몰라도 애는 전혀 그런 거 받아들이냐. 반항심만 생겨. 특히 이게 오늘 아버님들 많이 오셨는데, 아버님들 참 무책임해.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야, 너 중간고사 성적표 가져와봐. 오늘 너하고 나하고 끝장 보자.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화를 내고 야단쳐가지고 애가 달라질 것처럼 전혀 안 달라져. 그게 아무 소용없어. 애 반발심만 생긴다고.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실제로 해보면 안 된다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애들과 상담하면서 알게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안 되고 질체가 안 되고 비교도 안 돼. 엄마 친구 아들은, 엄마 친구 딸은 어디를 가가지고 막 어디 입학을 해서 뭐, 이거는 정말 열등감만 심어주는 거야, 애한테. 특히 부모님의 과거와 비교하는 거. 아버님들 그런 표현 참 잘. 내가 네 나이 때는, 내가 너 나이 때는 뭐 신문 배달을 해가지고 뭐 가족을 먹여 살리고 뭐, 정말 실제로 그러지도 않았으면서. 하여튼 근데 이게요, 교육적으로는요, 정반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너는 엄마 아빠보다 훨씬 나아.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어. 엄마 아빠는 너를 믿어. 이렇게 애를 자꾸 이렇게 부추겨주고 뭔가 힘을 실어줘야만 정말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자꾸 이렇게 윽박질러가지고 뭘 하게 만들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칭찬을 해줘야 돼. 칭찬이 중요해요. 격려.
우리 옛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저 중고등학교 다 다니셨으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하시는 거 즐거웠습니까? 재미있었습니까? 정말 알아듣지도 못할 만 선생님들 지겹게 수업하잖아. 그런 수업을 하루에 6교시, 7교시를 듣고 그 수업을 듣고 와서 학원에서 또 몇 시간을 앉아있는 거야.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를 떠나서 그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야. 그 나이에는 온갖 걸 하고 싶은 나이고 온갖 거에 유혹이 이렇게 끌리는 나이인데 앉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학원에 갔다 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 칭찬을 해야 돼. 너 정말 오늘 수고했다. 정말 대단한 일 했다. 이렇게 칭찬 먼저 해주셔야 돼.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리고 할 수 있어. 그냥 엄마 아빠는 너를 믿어. 자꾸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칭찬하고. 그래야 내면에 뭔가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 같은 게 생기는 거죠. 부모와의 대화. 무슨, 어디 봐, 책에서 읽으신 얘기, 막 이렇게 멋진 얘기,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려고 하면 애가 듣지도 않아요. 그런 거 전혀 의미 없고, 그냥 편한 친구처럼 아무 얘기나 하시라고. 난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잘 되기를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해주는 얘기는 무슨 얘기는 다 애한테는 약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는 다 좋은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정서적 소통을 하면서 내가 오늘 시장 가가지고 어떤 할머니를 봤는데 할머니가 생선 팔고 있는데 생선이 뭐 어떠고 이런 얘기 하시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해요. 이러면서 그 아이와 자꾸 마음의 거리가 자꾸 이렇게 좁혀져야 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아닌 걸로 대화를 하시면서 애와 소통의 채널을 자꾸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애의 고민이라든가 힘든 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특히 부모님이 솔직해지셔야 돼. 위선적이 되지 말고. 내가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학원에 등록해 줄 테니까 너는 문제 풀고 외우기만 해. 이거 안 외운다고.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에 꿈틀거림이 만들어지려면, 중심을 만들려면 엄마 아빠가 옛날에 정말 공부하고 싶었는데 뭘 하고 싶었는데 그때 우리 여건이 안 되어서 집안이 능력이 안 되어서 내가 이걸 못했다. 참 그게 한스러웠다. 이런 어떤 친구에게 정말로 털어놓고 싶은 마음의 고백이라든가 이런 얘기들 편하게 하시라고. 어른스럽게 대해주세요. 의젓한 대화 대상을. 그러면은 애도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돼요. 세상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고 부모님도 저런 고민과 어떤 그런 열망을 옛날에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버님들 오셨으니까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는 시기 그래도 아직은 어린 나이죠. 15, 16. 부모와 함께 어떤 체험을 하는 거, 운동하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나는 이게 교육적으로 최상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트레킹하는 거, 함께 어디 걷는 거, 함께 걸으면서 얘기하는 거. 이건 정말 어떤 교육도 따를 수 없는 최상의 교육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얘가 마음이 안정이 되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용돈 주고 뭐 사 먹어. 그리고 사 먹고 남는 시간에 빨리 외워. 빨리 문제 풀어.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정말 사람 하나를 제대로 키우는 데는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화분 하나를 키우는데도 정말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데 사람 키우는 거는 한 번 화내고 한 번 윽박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끈질기게 물론 모든 걸 옹호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때는 엄하게 제지를 해야 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끌어주려고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부모와 함께 체험하고 이런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보다는 제가 훨씬 윗세대인데 우리 애들도 다 키웠습니다만 우리 큰 놈이 연대의대를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서울의 종합병원에 교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나이 많습니다. 그런데 걔가 의대 다닐 때 내가 왜 의대를 와가지고 시체 실험을 해야 되고 막 그냥 여자예요. 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애가 힘들어하고 막 그냥 드라이한 막 그냥 커리 과정 막 외우고 이런 거 지긋지긋해하고 나는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든 것 같아. 다른 길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그 서울의 반포 지역에 사는데 우리 애하고 한강변을 자주 나갑니다. 어떤 때는요, 걔가 막 심각한 고민이 있거나, 뭐 고3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애하고요, 저거 참 많이 한 게 뭐냐면 한강을 걷는 겁니다. 걔가 한창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요, 제가 어느 날 저녁에는 걔 오고, 우리 작정하고 한번 오늘 저녁에는 편하게 걸어보자. 별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둘이 걸으면서 어쩌다가 그냥 일상적인 얘기 한두 마디 하고, 그렇게 걷다 보니까 저녁에 60리를 걸었더라고. 한 6시간, 7시간을 걸었더라고. 밤 한 10시에 출발해가지고 새벽까지 걸었어. 그냥 동이 틀 때까지. 근데요, 이런 경험을 부모하고 나면 애가 훨씬 더 심신이 편안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 그냥 그 도전에 대해서 조금 더 해보겠다라는 이런 어떤 마음이 생기고 그럽니다.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님이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애들을 좀 이렇게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자꾸 만들어지는 쪽으로 윽박질러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기회가 되어가지고 우리 학원에 그 아이를 맡겨주시면은 우리 전체 어떤 그런 직원들과 선생님들이 이런 어떤 그 철학과 정신으로, 교육적인 마인드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책임지는 자세로 성실하게 이끌어갈 것이라는 거 약속드리면서 다음에 더 의미 있는 강연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